안녕하세요. 같이 사는 다경이의 다경입니다. 오늘은 다발성 경화증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올린 영상은 그냥 제가 병에 걸린 걸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천천히 다발성 경화증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뇌, 척수, 시신경 구성된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망성 질환으로 환자의 면역 체계가 건강한 세포와 조직을 공격하는 자가 질환입니다. 이게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면 우선 항체가 있잖아요. 항체가 바이러스가 들어올 시에 항체가 자가 면역 질환을 공격해서 세균을 없애는 건데, 다발성 경화증은 이제 이게 아니라 1번 세포가 2번 세포를 적으로 인식해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병입니다. 이게 더 설명이 쉽겠죠? 우선 다발성 경화증의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병이라고 돼 있는데, 우선 비타민 D,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병은 제가 2021년이 아니라 2020년 3월경인데, 그 전에 제가 비타민 D를 많이 생성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햇빛을 많이 받으면은 비타민 D가 생성이 되잖아요. 제가 통역 현장에서 일했었어요. 새벽에 나와서 밤에 들어가고, 그렇게 햇볕을 많이 받았는데도 비타민 D가 부족했더라고요. 그리고 유럽, 북미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저는 안타깝게도 동양인이죠. 저의 증상은 운동마비, 감각장애, 기억력 감퇴, 보행 및 균형 능력, 운동 조절 장애, 팔다리 허약, 배변 장애가 있어요. 음, 이게 증상이 많잖아요. 이게 증상이 너무 많은데, 우선 대뇌랑 소뇌 척수가 보통 포괄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대뇌에 염증이 생겨도 운동마비가 올 수 있고, 소뇌와 이 운동마비랑 또 연관이 있어요. 잘 못 걷게 되는 거랑, 잘 못 걷게 되는 것도 운동마비에 속하고, 잘 못 걷는 것도 이제 운동 조절 장애에 또 연관이 있고, 이게 복합적으로 연계가 있더라고요. 이렇듯이 다발성 경화증은 증상도 너무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 검사 과정에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보통 MRI 검사를 합니다. 척수액 검사도 하고요. MRI는 브레인, 스파인, 이렇게 뇌랑 척수를 끝까지 검사를 하는데 보통 100분이 걸려요.
이렇게 장시간으로 있다 보니까 검사하기 전에, 예약하기 전에 항상 폐쇄 공포증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이게 장시간으로 있다 보니까 답답한 사람들은 못 견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약 전에 폐쇄 공포증이 있냐? 검사 날에 한 번 더 물어보고 시작하기 전에도 한 번 더 물어봐요. 이렇게 3번 이상으로 물어보고 시작하는데요. 하면서 그 버튼 같은 걸 쥐어주거든요. 이제 답답하면 이걸 눌러라. 근데 웬만하면은 한 번에 하는 걸 추천드리죠. 만약에 눌렀을 시에는 다시 예약을 잡고 이 검사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검사 결과는 2주에서 4주 걸렸었어요, 저는. 이게 검사 과정마다 엄청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균형장애랑 그렇게 많은 게 없어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시신경, 시각 쪽에 나왔을 시가 다른 검사도 많이 하겠죠. 그리고 공격받는다라고 했을 때 어택이라고 하면서 이제 눈 쪽에 어택이 됐을 시 안구 검사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증상이 눈 쪽으로 안 오고 팔, 다리, 균형장애 쪽으로 와서 이거는 그냥 경과 검사 때마다 이제 눈 쪽에 어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유럽 쪽이 환자가 많은데 우리나라 기준은 환자가 매우 적어요. 2017년 기준 환자 수가 2,400명이었는데 조금씩 계속 늘면서 지금은 한 2,500명에서 2,6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자는 두세 명당 남자는 한 명꼴로 추세가 평균 환자 수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D 부족과 스트레스 등이라고 하지만 제가 앞서 말했듯이 토목 현장에서 일했고 비타민 D가 많을 줄 알았었어요. 비타민 D 검사는 체열로 하는데 그 검사했을 때가 제가 13.4가 나왔어요. 평균 수치가 이 정도인데 약을 많이 처방을 받았었죠. 이제 치료 방법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펄스 치료라고 하는데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놓는 방법입니다. 저처럼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들은 그냥 먹는 약으로 처방이 주어지는데 저는 그렇게 약하지도 않고 그렇게 심하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받았어요. 이게 고용량 스테로이드인데 아마 식염수랑 희석하는지 희석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3일에서 5일을 처방을 받습니다. 저는 3일을 처방받았고요. 3일간 매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로이드가 빨리 투여가 되면 안 돼서 아주 천천히 투여를 했습니다. 아마 1시간에서 2시간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병원마다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 3차 치료제로 나뉘고 있긴 한데 이거는 1차 치료제예요. 저는 2020년 아마 3월 달에 진단을 받고 4월부터 이 약을 먹었어요. 일단은 그래서 3월로 했고 보통은 이 120mg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심해지면은 240mg으로 가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심했다고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120g을 일주일치 그 다음에 계속 저는 240mg을 먹었죠. 이게 약이 강해서 이제 위가 놀랄 수도 있고 몸이 놀랄 수도 있어서 일주일간은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120mg을 넣었고 그 다음부터 계속 240mg을 복용을 했죠. 그래서 약이 강하다 보니까 식사 도중에 같이 복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끝내고 그랬죠. 부작용은 설사, 홍조, 복통, 상복부 통증, 림프구 감소 등이 있었는데요. 저는 초반에 계속 설사만 나다가 설사 횟수가 줄고 저는 딱히 부작용이 설사 말고는 없었어요. 좀 다행이었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넘기고 지나갔지만 올해 2월 28일? 3월, 거의 저번 달이죠. 그때 잘 안 걸어져서 응급실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MRI를 다시 찍고 적색 검사를 하고 병이 악화되어 있어서 염증이라고 하거든요. 염증이 뇌 위쪽, 그 다음에 손의 아래쪽에 염증이 하나씩 늘어서 약이 안 받는 것 같다. 그래서 이 티사브리라는 약을 맞게 되었습니다. 바꾸게 되었고 이제 티사브리를 설명하겠습니다. 티사브리는 테피데라랑 같은 수입사예요. 그래서 이 티사브리로 바꾸게 되었고 이것도 뭐랄까 펄스 치료, 고용량 스테로이드 약처럼 정맥으로 주사하는 용법입니다. 이게 2차 약제이고요. 1차 약이 효과가 없을 시에 이제 바로 바꾸는 거죠.
부작용도 많죠. 요로감염, 비인두염, 두드러기, 두통, 현기, 구토, 구역, 관절통, 경직, 발열, 무력감, 과민 반응, 진행성 타병 소백질 뇌증이라고, 이게 PML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일 거예요, 아마. 그래도 뭐랄까, 이걸 PML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1000명 중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여가지고 거의 희박한데, 저는 아직까지는 부작용이 아직 없어요. 이제 한 번만 투여를 했고, 지금 이 그림입니다. 1차 투여가. 2차는 이제 4월 6일 이때 맞습니다. 이 약이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이제 식염수랑 희석을 해서 투여를 하는데, 이제 이 기계가 맨 처음에는 위험한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천천히 주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계더라고요. 다음은 피타렉스. 티사블이랑 피타레스랑 마벤클라드라는 선택지를 주셨는데, 저는 티사브리로 갔고, 제 지명교수 의사 선생님께서 자신도 티사브리를 추천하셔서 티사브리로 가게 되었고, 피타레스는 그냥 정보만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피타레스는 경구약이고 1일 1회 복용, 이것도 2차 약제이고, 부작용은 인플루엔자 감염, 부비동염, 두통, 설사, 등통, 기침 등이 있습니다. 이 약제는 이제 마벤클라드라는 약이고, 그냥 음식 섭취랑 관계없이 투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선생님은 이거를 나중에 최후의 보류로 냅두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 약제는 이제 꾸준히 할 수가 없고 계속 맞을 수가 없는 거래요. 티사불이든 뭐든. 그래서 2년에서 3년 뒤 이 마벤클라드로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도 최후의 보류로 생각하고, 마벤클라드는 악화됐을 시에, 악화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안 되는 게 좋죠. 우선은 이제 재활의학과에서도 여러 가지를 해요. 이제 작업치료라는 게 있어요. 작업치료는 이렇게 천천히 읽어 보시고요.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스를 탈 때 버스 카드나 핸드폰을 내죠.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젓가락질, 숟가락질. 옷 입기에서 단추를 잠그고 풀르고. 휠체어 사용하거나 휠체어 사용하려면 제가 또 손을 써야 되죠. 걸어야 되죠. 제가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생활하는 것들을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라고 하기엔 그렇고 자연스럽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음, 그래서 이런 방식의 이건 제 사진인데 이제 작업 치료하는 거 이제 영상으로 올리려고 사진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찍어주셨고요. 이거는 기둥을 잡고 있는 거예요. 기둥을 잡고 있는 건데 이제 저는 왼손 쪽에 이제 왼손 쪽에 나약함, 허약함이 생겨서 손가락을 제대로 지지를 못했어요. 이제 밑에 빨간색도 있고요. 여기 초록색 있죠? 초록색, 노란색. 여기 밑에 파란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어요. 이제 강도라고 해야 될까요? 노란색이 제일 약하고요. 빨간색, 그 다음에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이렇게 점점 강해지는 거죠. 반대네요. 노란색으로 했을 때는 그냥 검지손가락으로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두 손가락으로 해야지 힘을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많이 약하죠. 그래도 점점 꾸준히 계속 힘을 쓰는 운동 집에서도 하고요. 집에서는 밥 먹을 때 성인용 왼손 교정 젓가락을 인터넷에서 팔아요. 그거 사서 매일 사용하고 있죠. 그렇게 하더라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도 매일 글 하나 쓰고 왼손으로 쓰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뭐랄까 조그만 쇠 기둥이라고 해야 되나? 핀을 세 개를 집어서 이렇게 구멍에 넣는 거예요. 목요일마다 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마다 하거든요. 재활 치료도 하고요. 이게 매주 테스트를 하는데 2주 전에는 12분, 50초 대, 저번 주에 했을 때 11분, 50초 대가 나왔어요. 운 좋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 작업 치료를 하게 된 지는 4주가 넘었을 거예요. 이제 데이터 점수 상으로는 정상이지만 사용하는 건 아주 미미할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구력을 키워주는 작업 치료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아마 다음 주에도 이거를 하겠죠. 뭐 다경이 설명은 아마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재활치료, 지금 운동치료를 어제 전화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기자에서 이제 금요일을 잡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보통 재활운동은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할 수 있도록 OT 정도로만 하고 집에 보낼 것 같아요.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다음 주 금요일에 보고 아마 추가적인 영상을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진이 없죠. 아마 다음 주에 한번 해보고 자료를 찾을 수 있으면 찾아야겠죠. 작업 치료도 그냥 평상시에 사람들, 환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그런 훈련을 하는 것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 다발성 경화증에 대해서도 알리고 싶어서 찍게 된 거죠, 뭐. 제가 말이 많았죠. 그 운동 치료는 금요일에 해보고, 나중에 재활의학과 선생님들하고 얘기해보고, 영상은 못 찍더라도 사진만 찍어달라고 해서 올려볼 예정입니다. 그래도 서도 없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끝까지 봐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영상 봐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한국어 터키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Teşekkür ederim.